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거주 중인 성옥경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성옥경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76살인 평범한 한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기라면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때 로망이었던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후회와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제 사연과 노후의 주거지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당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제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기 사연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특히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노후를 어디서 보내는 게 좋을지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디서 지낼 것인가 하는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가서 살자 저기서 살자 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돈만 잃고 몸만 곪아버리기 십상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가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하나이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은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듣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아이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는 20대의 멀끔한 남자를 만나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남자가 전부였고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위에서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저런 남자와 결혼하냐고 했지만 제가 그때는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나 봅니다.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종종 듣고 살았는데 그 말을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독에 가까운 술주정뱅이였고 한 가정을 꾸릴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건 살림을 차리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 후에는 제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저만 바라보던 시선은 다른 여자에게 향했죠. 20대 젊은 남녀가 같이 살며 살림을 차렸을 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툭하면 다투기 일쑤였고 결국 인연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비싸게 치른 인생 공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남자가 개차반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는데 당시 저는 왜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철부지 그 시절에는 스스로가 보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남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저는 그 후로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점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중매 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나이도 젊고 아이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인연과 이어주기 위해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당분간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대 중반이 다 되어 가도록 쭉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가깝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가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계속 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어보라는 아주머니의 끈질긴 요청 끝에 속는 셈 치고 한번 나가봤죠. 그런데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그 남자는 혼자 14살 먹은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여태껏 아이를 키우며 지내왔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4층짜리 건물 하나도 가지고 있을 만큼 상당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역시 결혼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큰 애를 데리고 있는 남자와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뿐더러 아이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끈질기게 구애를 하더군요. 제가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저는 그와 한두 번 더 만났는데요. 글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매력이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차이 나는 나이만큼 넉넉한 품이 보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남다른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호감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까지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게 진심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 저는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애딸린 남자와의 결혼을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전 남편을 보는 시선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시라서 들고 다니며 제 결혼을 말리겠다는 사람들이 여럿이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다 큰 딸이 있었지만 사람이 유순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었죠.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 교통사고로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죠. 전 그런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며 키우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제 진심은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쌀쌀맞은 반응만 돌아왔죠. 딸은 새엄마라는 이름이 붙은 절 엄청 경계하더라고요. 저도 아이와의 거리가 좁혀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죠. 딸은 늘 저에게 시퍼런 날을 세우고 지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건 처음이라 당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방황은 제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절 호출했죠. 딸아이가 수시로 애들을 괴롭히고 비싼 운동화 같은 것도 빼앗았다는 겁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 부모를 일일이 찾아가 아이가 벌인 일을 수습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좀 쌀쌀맞은 구석은 있어도 이렇게 삐뚤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딸은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긴 고민 끝에 아이에 대한 문제를 남편과 상의했죠. 하지만 남편이 나설수록 첫째 아이의 반항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이 딸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얼어붙기만 했고, 분을 참지 못한 남편이 딸에게 손찌검을 할 정도로 심각해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주와 우리 사이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너무나 지독한 언어로 기만하는 딸 때문에 남편조차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철부지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럴 땐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지켜봐 주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아이의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심술을 부렸죠. 딸의 반항과 방황 때문에 남편과 제가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옷장에 걸어둔 정장을 꺼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이 보관해 둔 정장 치마가 찢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세탁소에 맡기고 난 뒤 한 번도 꺼내 입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다른 옷들도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코트에는 단추가 모조리 뜯어져 있었고 슈트 소매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놓은 거죠. 전 누구의 짓인지 대번에 짐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땐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뺨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죠. 그러자 아이가 도끼 눈을 뜨더니 절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쩌면 애가 저렇게 도끼를 품을 수 있는지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허탈한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딸아이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저와 심하게 다투고 난 그날 딸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었다고 하면서 저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당장 죽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딸아이의 반항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도 더 이상은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을 하더군요. 그 시기는 제게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가느다란 실처럼 가지고 있던 희망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이었죠. 지금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반항을 한다지만 세월이 흐르면 본인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였죠. 그렇지만 그런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또 흐르고 20살이 넘은 큰애는 일관되게 제 속을 썩이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대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큰아이의 일이라면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제게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감독을 하던 남편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하나 믿고 이런 고통을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저 떠나는 게 어딨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갑게 식은 남편을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제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남편의 죽음은 두 딸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재산 아줌마가 전부 꿀꺽하지는 않을 거죠? 저도 어차피 성인이니까 그냥 제 몫을 미리 좀 주세요. 그래야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요. 뭐? 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니? 재산을 달라고? 아니,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아줌마가 아무리 버텨도 법적으로 제 몫이 있는 거라고요.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은 전부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딸의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상속된 재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일정 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전 저렇게 못되게 구는 첫째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작은 심수를 부려본 거죠. 그동안 딸의 심수를 받기만 했지 내가 심수를 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서로 남남처럼 지내자는 딸에게 이 정도 어깃장을 놓아보고 싶었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한 푼도 내놓을 생각이 없다.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지. 네가 그동안 우리에게 한 게 뭐 있니? 떼쓰고 사고 친 거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재산을 내놓으라고? 아니,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걸든가. 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아빠가 죽으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 후회하지 마. 딸은 도끼를 품은 얼굴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첫째가 정말 엉뚱한 짓을 벌이더군요. 웬 건장한 청년 몇몇과 함께 들어온 첫째가 절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깡패까지 데려와 제게 협박을 하려는 겁니다. 아줌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자식들한테도 정당한 재산 권리가 있는데 그걸 혼자 다 잡수시려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제 재산을 찾지 못할까봐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겠죠. 깡패들이 인상을 잔뜩 쓰며 저를 협박하더군요. 깡패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전 두려움보다 허탈감이 더 앞서더군요. 이제 딸과는 진짜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글펐달까요. 그동안 딸을 위해서 인내했던 시간과 눈물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팠습니다. 결국 전 첫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딸 아이의 난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걸로 악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이 상당히 있었기에 때문에 딸에게 간 재산도 제법 됐어요. 번듯한 아파트 2채 정도는 넉넉히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20살을 간 넘긴 딸이 그 큰 돈을 어떻게 간수할지 걱정이 됐지만 이제 재산은 제 문제가 아니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무리 제가 품에 안으려고 해도 날아가고 싶어하는 자식을 어쩌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딸을 내려놓고 말았죠. 저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실버타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일상은 지루하고 쓸쓸했는데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게 될 경우 곤란한 상황 때문에 실버타운에 더욱 끌렸죠.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안전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라도 보살핌을 잘 받으며
부담 없이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할머니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전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죠. 그러나 알아볼수록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보증금과 월납부 비용이 예상보다 컸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간 실버타운에서 저는 입소 자격 조건을 확인하면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소가 불가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입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죠.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했고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그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규정들은 마치 나쁜 예감처럼 저에게 다가왔었죠. 이때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저는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입소할 수 있었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을 읽기라도 한 듯 상담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나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서 매일 유명 셰프님이 만드는 식사를 챙겨드려요. 또 몸이 불편하시면 바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의 설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저희 실버타운에는 목욕탕과 헬스장, 탁구장, 노래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원과 함께 실버타운을 구경했습니다. 처음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게임룸,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옷가게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새로운 문화 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시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죠. 할머니는 본인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우 만족하며 잘 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담 직원이 할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해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다음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낯선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죠.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방 안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내 물건들이 보였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문을 살짝 두드리며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곧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가보니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이 실버타운의 시설들과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오늘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세요. 요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운동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죠.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이 좀 뻣뻣하긴 했지만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따라 할 만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갔죠. 실버타운에 입주한 첫 달 동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매일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삶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 새로 사귄 친구들, 배운 것들, 사람들과 할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3달이 지났을 때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원예나 미술 수업에 참여했죠. 저녁에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요. 특히 원예 수업에서 키운 화초들이 제 방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옛날 집이 생각나 우울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 할머니와는 동갑이라 서로 말을 놓기로 했어요. 친하게 지낸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환해지곤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전에는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요가를 통해 몸이 유연해졌고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으며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생겼고요. 나이 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버타운에서 첫 3-4달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만 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친한 할머니는 매번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등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청소가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다거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옆방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이런저런 불평들이 오갔습니다.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죠.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대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이 달랐던 탓일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내오다 비슷한 나이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장에 모아두듯 사람들을 모아놔서일까요?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소위 상위 1%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관심거리를 가진 사람을 실버타운에서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식 자랑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밥 한 끼를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려 해도 옷을 외출할 때처럼 차려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입주민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오더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내만 하고 귀찮은 일은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박복한 제 인생도 그렇고 행복하고자 들어온 실버타운에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와는 다른 상황에 있는 할머니도 저에게 매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자식들과 가족이 있는데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점점 할머니와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뵈러 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에 한 번 오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고 전화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처음엔 매일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찾아오지 않냐고 물었답니다. 딸은 당황한 듯 이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그 전화를 끊고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며 눈물을 왈칵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옆방 할머니는 자주 울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서럽더 울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참 못된 사람 같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저에게는 참 실버타운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참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저까지 우울해지는 거 있죠. 그 할머니는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실버타운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다녔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한 듯 했습니다. 밤이면 옛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모습. 명절이면 북적거리며 떠들썩하게 지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그리워하더군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거울 속 본인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치매 걸린 건 아닌가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실버타운의 다른 분들도 몇몇을 제외하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죽어가는 게 무엇인지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노인들은 로비에 앉아 현관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인가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이렇게 살다 끝내는 건가?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옆방 할머니와 함께 운동실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가 아파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기존에 먼저 들어와서 친해져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비어있는 운동기구에 앉아 이야기를 하며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계속 안이 꼽게 쳐다보던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참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와서 말을 보탰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 말에 옆방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돈 내고 들어왔구만. 여기 전세 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죠. 맞아요. 우리가 뭐 공짜로 있는 줄 아세요? 순간 운동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식당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불안했어요. 비싼 돈 내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그렇게 실버타운의 이중적인 모습을 깨닫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값비싼 비용, 질리는 음식,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저의 결정을 말렸지만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을 내고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편안한 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는 최고급 시설도 몇 끼 차려주는 셰프의 음식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과 제가 자라온 환경에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좋은 편의시설은 없지만 저는 아늑한 집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스트레스 대신 진정한 평온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원래 살고 있던 곳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비싼 위약금을 냈지만 지금의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그 돈은 수업료 같은 것이었습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하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처에 대한 결정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현역 시절처럼 외출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며 힘이 들어서 이사도 쉽게 다니지 못합니다. 은퇴 후 거주지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에선 노후 준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2억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약 170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였고 전체 입주자의 절반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저처럼 70대 이상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도 많았죠.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새롭게 들어오는 돈 많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저는 1년도 안 되는 실버타운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방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저의 사연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제 이야기가 이번 사연을 듣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 머리를 잘 쓰지 않은 것이 치매의 원인이 된 것인데요. 실버타운에 들어갈지 말지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직접 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실버타운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비 오는 날 김치 부침개 부쳐 먹고 청국장 끓여 먹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식사는 물론 일주일에 2번씩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요가, 명상, 걷기 등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동호회나 공연, 자원봉사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성격상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실버타운은 말년을 보낼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너줄 제가 말이 참 길었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재미가 있네요. 말년엔 상팔자 채널이 어떻게 편집해서 보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사연을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겪지 못한 다른 좋은 실버타운에 대한 경험이나 조언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성옥경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심한 말은 자제해달라고 하십니다. 따끔한 조언은 괜찮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은 성옥경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성옥경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성옥경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